자, 그럼 들어가 보죠. 이제 새로운 단원이고 5단원입니다. 지리 파트이고 이번 주에 정말 진도를 열심히 나가서 이번 주에 진도를 끝내는 게 목표이고요. 진도 일찍 끝나면은 여러분들 그 이후부터 계속 자유 시간을 줄 테니까 여기 잘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일단 새로운 단원 미래와 지속 가능한 삶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첫 번째 단원에서는 우리 인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인구 이야기 같이 한번 들어가 보죠. 그 전에 인구 이야기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용어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3페이지를 먼저 펴세요. 학습지 3페이지를 먼저 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구 관련 용어와 공식 그리고 통계들을 간략하게 한번 보고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오, 뭐야 이거. 자, 자, 들어가 보면 이제 1번 전체 인구를 연령 순서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를 우리가 중위 연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위 연령 한번 써보시고, 그러니까 어린 애들부터 뭐 0세부터 이제 뭐 우리나라 최장수의 사람이 뭐 120살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120살까지 일렬로 쭉 나열을 해보는 거예요. 쭉 나열을 해봤을 때 딱 중간에 있는 애의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쭉 나열을 했을 때 딱 중간에 있는 애의 나이가 몇 살인지가 궁금한데 그게 바로 중위 연령인 거예요. 중위 연령,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 그러니까 그 사회가 상당히 젊은 사회, 아기가 너무 많은 사회면 이 중위 연령은 계속 낮아지겠죠. 근데 지금 늙은이들밖에 없어요. 이제 60세 이상이 50% 이상이야. 그러면 중위 연령은 뭐 60세 이상이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지? 이게 중위 연령의 개념이고, 자, 두 번째 2번은 성비입니다. 여성 100명당 남자의 수를 나타낸 숫자가 바로 성비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성 100명당 남성의 수예요. 그럼 성비가 100보다 크다라는 소리는 여성이 100명일 때 남성은 100명 이상이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성비가 100보다 크면은 남초 현상이고 100보다 작으면 여초 현상이 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인구 부양 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는데 15세에서 64세 인구를 생산 가능 인구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인구, 청장년층의 인구가 인구를 부양하는 부담이 얼마나 되느냐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이 인구 부양비는. 여기서 말하는 비는 비용을 말하지 않습니다. 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을 할 사람, 그러니까 뭔가 부양을 해줘야 될 사람 대비 부양을 받을 사람의 인구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유소년 부양비는 생산을 부양해줄 사람, 부양을 해줄 사람 분의 유소년 인구의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유소년 인구를 부양하는 데 들어가는 부담이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와 유소년 인구 사이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고, 노년 부양비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생산 가능 인구와 노년 인구 사이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총 부양비는 그 둘을 합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생산을 하는 인구가 유소년과 노인을 부양하는 데 드는 부담이 얼마나 되느냐,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여주는 게 이 총 부양비고요. 자, 4번 노령화 지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노령화 지수는 그 사회가 얼마나 늙었느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유소년 인구분의 노년 인구로 공식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고, 자, 유소년 인구가 뭐 예를 들어서 10명인데 노년 인구가 100명이야. 이러면은 엄청 늙은 사회죠. 그러니까 이 노령화 지수는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사회가 늙은 사회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보여주는 지표가 노령화 지수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얘는 이제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에서 중요하게 확인되는 지표죠. 합계 출산율입니다. 한 여성이 가임 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우리는 합계 출산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여성이 낳는 출생아의 수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또는 세계에 어떤 인구가 유지되거나 증가하기 위해서는 합계 출산율이 2명 이상이어야 되겠죠. 왜냐면 아기는 여성만 낳는 게 아닙니다. 여성과 남성이 같이 있어야 이 아기를 낳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여성이 최소 2명은 낳아야 인구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2명이 아이를 낳는 거니까 2명이 1명만 낳으면 그건 인구가 줄어드는 거지.
네, 그래서 이런 2명 이상이어야 인구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거 정도는 상식으로 알아두고, 그래서 대륙별 연평균 합계 출산율이 통계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2021년에 좀 주목을 하세요. 주목했을 때 나머지는 전부 다 2명 미만, 오세아니아 제외하고 나머지 대륙은 전부 다 2명 미만이에요. 네, 오로지 아프리카. 여기 잘 확인해 두세요. 아프리카가 압도적 1위입니다. 합계 출산율 압도적 1위다. 그래서 이 통계 잘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 출산율이 압도적 1위다. 이러면은 아프리카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 이제 그러면은 이게 지금 한 여성이 낳는 아이의 수를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아시아는 합계 출산율이 2명 미만이긴 하지만 출생아 자체는 제일 많겠죠. 왜 그러냐면 뒤에서 바로 배울 건데, 아시아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60%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2명 낳는데, 그러면은 60% 차지하는 그 아시아 인구가 지금 그 여성 중에서 그 여성들이 2명씩 낳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다는 소리는 지금 60% 정도에서 2명을 낳는다는 소리야. 자, 그리고 이제 뭐 아프리카가 한 20%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 했을 때 여기서 뭐 4명 낳는다 하면 얘가 더 많잖아요. 지금 여기 60만 명이라고 하고 여기가 20만 명이라 했을 때 여기 뭐 8만 명 정도 낳는다고 치면 여기는 지금 12만 명 정도 낳는 거예요. 지금 이제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출생아 수 자체는 지금 얘는 합계 출산율로 통계를 낸 거고, 출생아 수 자체로 통계를 낸다면 아시아가 가장 많다라는 거, 이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 이게 고령화 현상이에요.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고령화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때 셋으로 나눕니다. 고령화 현상은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고 14% 미만일 때 우리는 고령화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노년 인구가 14% 이상 20% 미만일 경우에는 고령 사회라고 하며, 20%를 넘겨버리면 초고령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 딱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7, 14, 20을 기준으로 하는 거지. 이제 7%를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를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은 고령 사회, 20%를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 용어 정도는 확인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라는 이 용어 정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죠. 1페이지로 돌아오면 됩니다. 자, 용어 정리는 다 끝이 났기 때문에 1페이지로 들어와서 세계 인구 분포를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세계 인구 분포 여기 밑줄 한번 쳐보세요. 세계 인구는 불균등하게 분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 지역이 많이 몰려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춥고 척박하고 사막이거나 이런 곳에 살고 싶지 않잖아요. 사람들은 정말 살기 좋은 곳에 몰려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의 인구는 불균등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분포의 요인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계속 지리 파트 들어가면 이걸 계속 공부했어요. 환경에는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이 있다 해서 인구 분포의 요인도 이렇게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해서 이 자연환경에 따라서 인구가 많이 모여드는 데는 당연히 누구나 살기 좋은 곳이에요. 중위도 지역의 냉대기후, 온대기후 지역, 온화한 기후 지역들, 또는 이제 평야 지역, 사람들 뭐 산에서 살기는 쉽지 않아요. 맨날 오르락내리락 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평야 지역이라던가 해안 지역에서 주로 사람들이 살고, 인구가 희박한 데는 당연하겠지만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 열대우림 기후, 덥고 습해요. 살고 싶지 않죠. 그리고 건조기후 지역, 너무 더워요. 물이 부족해요. 한대기후, 너무 추워요. 산지, 고원 이런 곳이 인구가 희박하더라. 자연환경으로 구분하면 이렇고, 인문환경, 인간이 만들어낸 환경이었어요, 그지? 이거에 따라서 인구가 밀집한 지역은 당연하겠지만 일자리가 많은 곳, 교통이 편리한 곳, 이런 곳에 사람이 많이 살죠. 지금 여기 전북 최고 사람 많이 안 살죠? 교통이 안 좋거든요. 일자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안 삽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생활 하기 좋은 곳, 교통이 편리한 곳, 이런 곳에 인구가 많이 밀집한데, 인구가 희박한 데는 뭐 이런 곳이겠죠. 그리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뭐 전쟁이라던가 내전이 많이 일어나서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지역도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제부터 이 밑에 통계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 세계 인구 분포를 보면 반구, 여러분 반구가 뭔지 알죠?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위에를 북반구, 여기를 남반구를 하잖아요. 그 반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북반구와 남반구 중에서 어디가 인구가 더 많을까요? 네, 북반구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북반구에 보면은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인도도 있고, 일단 사람이 살 수 있는 대륙 자체가 북반구가 훨씬 더 넓고, 그 중에서도 중국, 인도, 미국, 인구수 탑 3가 전부 다 북반구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구별로 따졌을 때는 북반구가 인구가 더 많고요. 대륙별 인구수, 이게 2022년 자료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이 퍼센테이지를 구체적으로 기억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1위 대륙이 여기구나,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륙별 인구수 1위 대륙이 어디겠어요? 아시아입니다. 아시아에는 중국과 인도가 있어요. 세계 탑 2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시아가 압도적인 1위입니다. 인구수 압도적인 1위. 자, 그리고 이제 요즘 아까 합계 출산율 아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데가 2위예요. 어디일까요? 아프리카고요. 자, 그 다음 또 살기 좋은 곳이 또 있죠. 유럽이 3위. 그리고 4위는 오세아니아는 여기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이제 자,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이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국가별 인구수 탑 3에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북아메리카의 인구 대부분이 미국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인구 전체가 북아메리카 인구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캐나다랑 멕시코 인구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자, 그래서 이런 순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순서다. 이 정도 통계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 밀도 역시 아시아가 가장 높습니다. 그 특정 지역에 사람이 얼마나 몰려 사느냐, 아시아가 상당히 높죠. 왜냐면은 아시아는 쌀 농사를 전통적으로 짓던 국가들이에요. 근데 이 쌀이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대신에 부양할 수 있는 인구가 너무 높아요. 이 열량 자체가 높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죠. 자, 그리고 국가별 인구수 탑 3 정도는 아셔야 돼요. 자, 1등 누구일까요? 1등 어디? 인구수 1등.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중국이었었는데 최근에 인도가 추월을 했어요. 그래서 인도가 14.5억으로, 통계는 계속 바뀌니까요. 일단은 1위가 인도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2위가 중국이죠. 자, 그리고 3위 제가 계속 말을 했어요. 탑 3에 들어가는 국가, 미국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인도, 중국, 미국 정도는 국가별 인구수 탑 3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도와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0억이 넘어간다는 것 자체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탑 3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미국이 3위다. 그러니까 2위와 3위 차이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차이가 나지 이제.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인구 변천을 한번 살펴보죠. 인구 변천 모형을 볼 건데요. 인구가 자연적으로 어떻게 증가하고 감소했는지를 보여주는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 인구 변천 모형은 인구의 자연적인 증감을 보여줍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줄어드는데 자연적으로 늘어들고 줄어듦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예요, 이게.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있는 이 인구 변천 모양이라는 것이 자, 천천히 할게요, 이제. 인구 변천 모형은 인구의 자연적 증감을 보여줄 수 있는 모형인데, 인구 변천 모형 자체가 출생률 그리고 사망률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인구 성장 과정을 파악하는 자료이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출생을 했는가, 얼마나 사망을 했는가를 가지고 인구가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하락하고 있고 이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인구 변천 모형이기 때문에 인구가 자연적으로 출생과 사망에 따라서 늘어나고 줄어듦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지금 빨간색이 사망률이고 파란색이 출생률입니다.
사망률이 출생률보다 높아요. 이때 자연적으로 감소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사망률이 출생률보다 높으면 이렇게 자연 감소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자연적인 증감이 어떻게 됐느냐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구 변천의 단계를 크게 5단계로 나누고 있어요. 원래는 4단계였거든요. 근데 이제 점차적으로 선진국 중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국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5단계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1단계를 보면은 과학기술이 전혀 발전하지 않은 그런 사회가 1단계예요. 이런 사회는 전통적인 가치관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아요. 아이를 많이 낳는데 그만큼 과학기술도 발전하지 않다 보니까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다산다사의 상태예요. 많이 낳고, 낳을 산자예요. 많이 죽어요. 죽을 사자. 그래서 출생률 자체가 높지만 사망률도 상당히 높은 이런 단계가 바로 1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런 상태. 그래서 출생률도 높고 사망률도 높아서 인구가 정체되어 있는 이런 상태예요. 그러다가 이제 의학기술이 발달하고 생활 수준이 향상하면서 사망률이 뚝 떨어집니다. 이제. 그래서 여전히 많이 나아요. 근데 전통적인 가치관이 남아있어서 여전히 많이 출생을 하지만 의학기술의 발달로 사망률이 뚝 떨어지면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겠죠. 자, 이런 상황이 이제 많이 낳지만 사망률은 감소하는 다산감사의 상태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때부터 인구가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2단계부터 이제. 많이 낳는데 출생률은 감소하고, 사망률은 감소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사망률은 충분히 감소해서 이제 적게 죽어요. 조금 죽는데, 근데 문제는 이때부터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고 전통적인 가치관이 무너져요. 이제 아이를 왜 굳이 많이 낳아야지? 이런 가치관이 형성되게 되면서 출생률도 같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감산소사. 사망률은 이미 적고 출생률이 감소하는 이런 시즌이에요. 근데 여전히 출생률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망률보다는 상당히 높은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이때도 이제 천천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사망률은 이미 낮은데 출생률은 천천히 감소하고 있으니까. 이게 3단계고요. 개발도상국이 대체적으로 2단계, 3단계의 위치에 있죠. 그리고 4단계부터 이제 선진국들이 대부분 이런데, 이때는 아예 이제 뭐 감소하는 것도 없어요. 출생률도 이미 낮고 사망률도 이미 낮아요. 소산소사의 상태. 그래서 출생률도 낮고 사망률도 낮은 상태이고, 여기서 또 이제 인구가 정체되기 시작하죠. 여기서 더 나아가게 되면은 독일 같은 나라는 사망률이 이제 출생률을 뛰어넘습니다. 이제 인구가 실질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해요. 이제 이런 상태가 이제 5단계의 상태가 되는 것이고, 최근에 들어왔습니다. 이 5단계는. 그래서 이 4단계, 5단계는 뭐 선진국에서 많이 나타나고, 2단계, 3단계가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나타난다라는 거 정도 확인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편하겠죠. 해서 이 세계의 인구 구조를 조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높음으로 바꿔주세요. 지금 낮음으로 되어 있죠. 출생률이 높음으로 바꿔주시고. 자,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선진국은 아까 말했지만 지금 2단계, 3단계의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출생률이 상당히, 뭔 소리야. 선진국이잖아요. 그죠? 자, 선진국은 아까 4단계, 5단계의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출생률이 낮고 수명이 높기 때문에 사망률은 낮습니다. 이런 상태. 개발도상국은 출생률이 높고 기대 수명은 낮아서 사망률은 살짝 높고 출생률도 상당히 높은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자, 그러면은 우리 아까 공부했었던 중위 연령을 이야기를 했을 때, 지금 선진국은 노인 인구가 상당히 많은 상태겠죠. 기대 수명은 높고 출생률은 낮으니까. 그지? 애기들은 적고 노인들은 많고 이런 상태란 말이야. 그러면 중위 연령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중위 연령. 어디? 선진국. 노인이 많아요, 이제. 자, 일렬로 쭉 나열을 하는데, 0세부터 120세까지 쭉 나열하는데, 여기는 이제 노인 인구가 많아요, 노인 인구. 노인 인구가 많고, 여기 유소년 인구는 적어. 자, 이러면 중위 연령은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중위 연령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예시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이제. 60대 이상이 50% 이상이야. 그러면은 이미 딱 중간에 있는 사람도 이미 60대란 소리 아니야. 그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중위 연령이 높습니다. 그럼 개발도상국은 아기가 많잖아요. 자, 이번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14세 미만 아기가 뭐 50%를 넘겨버려 이제. 그러면은 일단 중위 연령은 그렇다면은 14세 정도가 된다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얘네는 개발도상국은 중위 연령이 상당히 낮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해서 이제 우리 연령층별 인구 구조를 좀 살펴볼 건데,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는 자, 여기 2번으로 건너와서 인구 피라미드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인구 피라미드. 인구 피라미드를 알게 되면은 지금 연령층별로 인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또 노년층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유소년층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요. 자, 그래서 이 인구 피라미드에서 주는 정보는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성비도 확인할 수 있고요. 남녀의 성비가 어떻게 되느냐도 확인할 수 있고, 연령별로 인구가 어떻게 되느냐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 한번 적어보시고. 자,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보면 중위 연령이 훨씬 더 빨리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0세에서 14세 아기가 엄청 많아요. 인구가 엄청 많으니까 인구를 이렇게 쭉 일렬로 세워놓으면은 얘네만으로 14세만으로 반절이 다 채워지는 거예요. 지금 14세까지만 이렇게 나열을 해도 이제. 근데 이제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너무 들다 보니까 일렬로 쭉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애가 44세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어쨌든 이런 인구 피라미드를 가지고 얘네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선진국은 지금 인구 피라미드 형태가 어때요? 지금 상당히 항아리 모형이죠. 이 항아리를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방추라고도 표현을 해야지. 그래서 얘를 그냥 결국에는 그냥 항아리형 인구 피라미드다라고 확인하셔도 됩니다. 항아리형 인구 피라미드, 방추형 인구 피라미드의 모습을 보여줘요. 이거 쓰는 거는 색깔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잘 보이라고 빨간색으로 쓰는 거니까. 자, 그리고 개발도상국은 지금 쭉 진짜 피라미드 모형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피라미드형 인구 피라미드예요. 피라미드형 인구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자, 그리고 이게 아까 이야기했었던 인구 부양비 여기 나옵니다. 노년 부양비 공식이 어떻게 됐었지? 부양 인구분의 노년 인구였어요. 그지? 근데 그건 상당히 높겠죠, 당연히. 노인 인구가 많으니까. 그지? 근데 유소년 부양비는 낮겠죠. 왜냐면 유소년 인구가 낮으니까. 그러니까 부양 인구분의 유소년 인구인데, 그러다 보니까 유소년 부양비는 상당히 낮겠죠. 개발도상국에 비해서는. 자, 개발도상국은 반대로 노년 부양비는 낮습니다. 노인 인구가 별로 없으니까요. 근데 유소년 인구가 엄청 사실 진짜로 이집트나 이런 쪽 가면은 사회 문제예요. 이게 돈을 벌 수 있는 거 자체가 적은데 부양해야 될 유소년 인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개발도상국은 이런 문제가 진짜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이해가 안 되겠지만 진짜 국가적인 문제예요. 이제. 그래서 관련 영상을 시간이 있으면 좀 이따 틀어줄게요. 자, 산업별 인구 구조 보면 선진국은 개발도상국보다 우리 산업화가 이미 진행이 됐잖아요. 자, 우리 산업화 공부했어요.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면 몇 차 산업이 발달해? 자, 산업화가 이루어지면 1차, 2차, 3차 산업이 있는데 몇 차 산업이 발달해? 그치. 3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더 높겠죠. 당연하니겠지만 2, 3차 종사자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개발도상국은 선진국보다 반대겠죠.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쓰면 뒷장 넘겨보시면 되겠죠. 뒷장. 자, 그럼 뒷장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세계의 인구 이동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아까 인구 변천 모형에서는 인구의 자연적인 증가 감소를 봤어요. 이번엔 사회의 이동, 인구 이동을 볼 건데 얘는 인구의 사회적인 증가 감소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지금 저출산이 심각하잖아요.
저출산이 심각해서 아이를 별로 낳지 않지만 외국에서 사람들이 들어와요. 이민을 들어와. 그러면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늘어나진 않았지만 사회적으로 늘어난 거지. 이주해 오게 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구 이동을 통해서 우리는 인구의 사회적인 증감을 파악할 수가 있다 라는 건데, 인구 이동의 원인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이렇게 분류를 하는구나 정도 확인하면 돼요. 더 높은 소득, 더 많은 고용을 위해서 이주하는 경우를 우리가 경제적 이동이라고 합니다. 경제적 이동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개발도상국에 있는 국가의 국민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해서 선진국으로 이동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개발도상국에 있는 사람들이 선진국으로 이주하는 이런 형태가 대표적인 경제적 이동이다. 자, 두 번째, 전쟁이라던가 분쟁이 발생해서 정치적으로 아주 혼란스러운 곳에서 혼란스럽다 보니까 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게 바로 정치적 이동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지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많이 이주를 떠났잖아요. 그런 게 정치적 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난민의 이동이 여기에 속합니다. 자, 다음. 자, 사막화, 해수면 상승 등으로 인해서 환경재앙을 피해서 이동하는 게 환경적 이동이고요.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이동하면 환경적 이동이에요. 그리고 종교적 자유를 위해서 이동하는 경우는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종교적 이동이에요. 대표적으로 18세기 영국 청교도들의 이동이 있는데요. 영국에서 청교도 탄압을 했어요. 청교도 탄압을 하니까 이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자유의 땅인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고 미국을 이렇게 설립하게 된 거죠. 청교도들이. 그리고 뭐 성지순례 이런 것도 하나의 종교적 이동이다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인구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인구 이동의 결과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이 있을 것이고 인구가 유출되는 지역이 있을 거예요. 근데 현대사회에서는 경제적 이동의 영향이 좀 크다 보니까 주로 어떤 나라가 유입되겠어요? 그죠? 선진국에 주로 유입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인구가 유입되는 이 선진국, 어떤 긍정적 영향이 있을까요? 지금 이 선진국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각해요. 근데 젊은 인구가 들어오네? 노동력이 확보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3D 직종,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이 3D 직종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넣으면서 경제를 굴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또한 우리 문화가 다양해지게 되면 다양성의 힘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도 이렇게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게 다양한 이주민들의 문화가 뒤섞이면서 이렇게 문화적인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이주민들이 오게 되면은 문화적 다양성이 증대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자, 근데 문제는 문화적 다양성이 양날의 검이에요. 다양성의 힘이라는 이런 장점도 있지만 문제는 다르다 보니까 일어나는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히잡 착용 논쟁, 부르카 착용 논쟁이 발생했던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너 그거 왜 입고 다니냐? 이러면서 이제 막 갈등을 벌였었죠. 자, 그럼 이제 이번에 인구가 유출되는 지역이 있을 텐데 여기는 주로 개발도상국이 유출되겠죠.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주로 이동을 하니까. 자, 그러면 이런 유출되는 지역은 긍정적인 영향이 이렇게 이주해 가서 번 돈을 고향에 있는 가족한테 보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개발도상국에서는 외화가 유입된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지. 달러를 벌어들여요. 아주 장점이 있는 거지. 근데 문제는 이 이주를 떠나는 사람이 이제 막 늙은이들이 떠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좀 벌고 싶은 생산 가능 인구가 떠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노동력이 유출된다라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노동력이 유출된다라는 단점이 있다. 자, 여기까지 다 쓰면 바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는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자, 인구 이동은 이 인구 이동 역시도 이거는 너무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로 봐야 될 건 뭐냐면 통계를 보셔야 돼요. 또 밑에 있는 통계를 같이 볼 겁니다. 자, 다 썼죠? 넘어갈게요. 자, 통계를 같이 한번 보면 이게 순 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동 비율이 아니라 이동량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동한 인구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당연히 아시아가 압도적 1위입니다. 압도적 1위. 압도적 1위다.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가 2위인데, 근데 문제는 이동 비율로 따지면 아프리카가 1등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이주 비율이 훨씬 높아요. 왜냐하면 아프리카에 내전도 발생하고 있고요. 이제 정치적으로 아주 혼란스럽다 보니까 얘네가 유럽으로 계속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인구 이동 비율, 유출 비율이 엄청 높아요, 여기가. 근데 그럼 아시아는 왜 이렇게 인구는 왜 얘가 압도적 1등이죠? 인구 자체가 깡패기 때문에 그래요. 6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율 자체는 아프리카가 높으나, 유출되는 비율 자체는 아프리카가 높으나 아시아가 인구 깡패라 인구 자체는 아시아가 훨씬 더 많다 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 그래서 아시아, 아프리카는 인구가 유출되고 있고요. 앵글로 아메리카, 북아메리카요. 북아메리카와 유럽, 오세아니아는 인구가 유입되고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확인하시고 북아메리카와 유럽이 지금 삐까빠까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앵글로 아메리카는 사방에서 와요. 남아메리카에서도 오지만 유럽에서도 가고 아시아에서도 가고 이러니까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유럽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모습. 왜냐면 아프리카 애들이 자꾸 여기로 건너가고 있거든요. 지금.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 통계도 잘 확인을 했다면 통계 분석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 방금 허투루 들으면 안 됩니다. 이 부분. 자, 됐다면 이제 인구 문제를 한번 살펴보죠. 개발도상국의 인구 문제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인구가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게 문제예요. 이 나라들은 아직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인구를 부양할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니까 문제인 거야. 그래서 뭐 인구 과잉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얘네는 산업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자리도 부족해요. 근데 인구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실업 문제도 심각한 거지 이제. 자,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일단 농촌은 산업이 부족하니까 일자리가 부족해요. 근데 인구는 많이 나.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는 농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은 그게 문제가 뭐냐면 그 도시화가 과해요. 과도시화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그러니까 도시화 되면 좋은 거 아니야? 할 수 있지만 너무 과도시화 되게 되면 도시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인구가 여기에 몰려들게 되면 문제가 커지죠. 물도 부족하고요. 화장실도 부족하고요. 다 부족한데 인구만 많아. 그러니까 길거리에 똥이 널려 있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기 시작하고, 먹을 물이 부족하고, 빨래할 물이 부족해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여기는 출산 억제 정책을 펼치게 되고, 그러면서 인구 부양력도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선진국의 인구 문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합계 출산율 통계를 봤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제 저출산 고령화 현상과 관련된 통계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구 부양비 관련된 것도 문제로, 충분히 통계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 가능한 부분이다 라는 거고. 자, 이 정도 확인이 됐다면 여기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24번 문제. 한 1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3페이지에 있죠? 3페이지. 지리 파트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래서 천천히 들어가 보면 지금 보니까 지금 내 국가의 특성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걸 녹화를 눌렀네. 자, 내 국가가 지금 보면은 일단 중국 있는 것 같고, 일본 있고, 한국 있고, 지금 여기 뭐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일단 뭐 지역 자체를 몰라도 되지만 일단 필리핀입니다. 필리핀. 그러니까 뭐 지리 파트 문제가 항상 이래요. 지도를 얼마나 잘 외우고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어요. 저도 이제 지도를 외워야 풀 수 있도록 나왔네요. 어쨌든 뭐 여기는 뭐 나머지들 다 알기 때문에 필리핀인 걸 몰라도 쉽게 풀어낼 수는 있어요. 그럼 보면 일단 얘가 중국이라는 건 딱 보이죠. 이제 인구가 10억 명이니까 얘 중국이죠. 나는 중국이고, 그리고 가와 다가 문제인데 지금 둘 다 인구 자체는 1억 명 정도인가 봐요. 인구 자체는 1억 명 정도이고 그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1인당 국내 총생산, 이 3만 달러 초과하는 게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유일하죠, 이제. 일본이 그래도 선진국이니까. 이 가가 일본이 되고, 이 색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일단. 일본이 되고, 여기가 필리핀이 된다라는 점.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죠. 일본은 선진국이니까, 노년층 비율이 상당히 높고, 그러니까 여기가 일본이 될 수밖에 없겠네. 이런 식으로 판단하셔도 돼요, 이제. 자, 그러면은, 국가들이 다 파악이 됐으니까 한번 살펴보면, 나는 초고령 사회에 해당한다? 자, 지금 여기 유소년층 인구와 노년층 비율은 원의 가운데 값이래요. 자, 원의 가운데 값. 이라 했을 때 노년층 비율이 일단 20%를 넘기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고령 사회라고 할 수가 없고, 뭐 지금 얘는 애매하네요. 고령화 사회일 수도 있고 고령 사회일 수도 있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를 보면 다 지금 필리핀이죠. 대한민국보다 생산 가능 인구가 많다. 자, 한번 볼까요? 지금 대한민국이 요 정도니까 지금 대충 한 12%라 한번 보고, 대충 한 17%라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은 생산 가능 인구는, 그러니까 이거 두 개 합치면 29%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한 71% 있다는 소리겠죠. 생산 가능 인구가 한 71%. 71%라고 한번 보자고요. 71%. 자, 이랬을 때 필리핀은 지금 노년층 비율이 대충 5%, 6% 정도, 그리고 유소년층 인구가 대충 한 31% 정도, 그러니까 뭐 합치면 한 37%잖아요. 자, 그러니까 37%, 100-37, 63% 정도 되겠네요, 그죠? 다는 63% 정도 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 생산 가능 인구의 비율이 아닙니다. 생산 가능 인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인구를 이야기하고 있네. 그럼 보세요. 대한민국은 5천만 명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5천만 명이야. 그러니까 뭐 여기 5천을 곱해주면 되겠죠. 근데 필리핀은 지금 인구 규모가 1억이에요. 곱하기 1억을 해주셔야지. 잠깐만. 자, 보기가 어려우니까. 자, 필리핀. 이게 다잖아요, 그죠? 이게 생산 가능 인구가 67%였단 말이야. 그지? 63%였단 말이야.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금 71%예요. 근데 얘 대한민국은 5천만이고 얘는 1억이라고요. 그치? 그러면은 인구 자체가, 이게 비율 자체는 대한민국이 더 크지만 지금 필리핀의 인구가 2배예요. 그치? 그치? 그러니까 지금 답이 2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 비율이라고 했다면 틀린 선지지만 인구이기 때문에 맞는 선지가 되는 거지, 이제. 뭔 말인지 알겠어요? 굳이 계산할 필요는 없겠죠? 2배나 차이 나는데, 전체 인구가. 그지? 비율 차이는 2배가 안 나는데 인구 차이가 2배가 나니까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나는 가보다 중위연령이 높다.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중위연령은 일렬로 쭉 나열했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애가 누구이냐 이건데,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지. 이거 정확하게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자, 다는 가보다 총 부양비가 높다. 자, 다. 자, 총 부양비니까 지금 다부터 한번 해볼까요? 다는 부양 인구가 63%였어요. 그럼 나머지가 분자에 있다라는 소리겠지. 그지? 그러니까 63분의 47. 자, 그럼 가는 지금 생산 가능 인구가 대충 유소년 12. 유소년을 12 정도라고 두면 42. 그러니까 58분의 42 정도니까 다는 더 낮죠. 이게 더 크잖아요, 그죠? 분모는 더 큰데 분자는 잠깐만. 뭐야? 뭔 소리야 이게? 야. 자, 어쨌든 얘가 더 큽니다. 지금 내가 계산을 이상하게 했네. 이게 37이어야지. 지금 무슨 소리야 지금?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분모는 더 큰데 분자는 더 작고, 그러니까 분모가 더 큰데 분자가 더 작으면 이게 더 작은 거잖아. 그지? 이거 수학적으로 이거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분자 분모로 따져보셔야 돼. 분모가 더 큰데 분자가 더 작네? 그럼 얘가 더 작다, 이렇게 따지셔야 돼. 그지? 뭐 계산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자, 국내 총 생산은 가나다 순이래요.
자, 이것도 함정이지. 지금 1인당 국내 총생산을 보여준 거예요, 지금. 그지? 근데 그렇다고 얘가 1인당 국내 총생산이 제일 높다고 가나다 맞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국내 총생산이 3만 달러긴 한데 얘는 1억이야. 지금 그래서 가장 적게 한번 잡아볼까요? 1만이라고 잡아봐. 1만이라고 잡았을 때 근데 얘는 10억이야. 그럼 얘는 3억. 그럼 얘는 10억. 그러네. 나가 더 커버리잖아. 그럼 국내 총생산은 이제.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딱 보이죠? 비율과 숫자를 구분하셔야 된다. 그리고 1인당 국내 총생산 이런 거에 속으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1인당 국내 총생산은 국내 총생산에다가 인구로 나눠준 게 1인당 국내 총생산이다. 그러니까 이 지표를 가지고 국내 총생산을 구하고 싶다면 이 지표에다가 곱하기 인구수를 해줘야 된다. 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죠, 이제. 상당히 생각보다 어렵게 출제된 문제였고, 이런 거 잘 풀어낼 수 있으면 다 맞춰낼 수 있는 거죠. 네, 고생했습니다. 네.